과거 국민일보가 2008년에 이동관이 네. 그 투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취재를 했었어요. 예. 이동관이 국민일보 측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 네. 이 기사 안 쓰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본인의 해명은 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냥 친하니까 부탁한 거지 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이분들은 언론에서 날리면이라고 보도해주지 않으면 다 가짜뉴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그 선전 방송만 해야 된다 라는 그렇죠. 세계관이 있어서 이걸 언론관이라고 불러주기도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의 청년 내각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신선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 고승혁 전 JTBC 기자이자 옥소폴리틱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승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옥소폴리틱스라는 곳에 있고 과거에 이제 국민일보랑 이제 JTBC에서 정부를 출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보다 사실은 제 기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자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할 시간 줄 건데 벌써 그냥 소개와 함께 소개를 끝내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이자 내각 후보인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약간 제가 청년 대변인이라고도 소개를 했고 방금 새로운 소통 연구소 네. 그죠? 거기에 또 과거에 또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헬마우스 네. 예,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작가라는 호칭도 있어요. 예, 그 좀 쭉 본인의 좀 내력을 좀 소개하시면서 최근의 근황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와서 유튜브 헬마우스를 네. 만들어서 그 가짜뉴스 잡는 거였어요, 헬마우스가? 예. 아. 활동을 하다가 다시 대선쯤에 당에 돌아와서 네. 청년 대변인, 상근 부대변인을 하다가 지금은 낭인입니다. 낭인입니까? 네. 그래도 방송 꽤 출연하시잖아요. 그게 낭인이죠. 정치 낭인. 네. 예, 그렇게 치면 저도 낭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낭인 특집입니다, 여러분. 네, 차차 또 우리 하헌기, 우리 헌기님 이제 님자로 통일을 할게요. 우리 헌기님은 진짜 이따가 또 여러분들 좀 이슈를 분석하는 걸 보면 촌철살인, 진짜 쓴소리 대마왕, 예, 이렇게 저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고승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JTBC 아마 기자 시절부터 활약이 컸죠. 그리고 아마 지금 JTBC에서 나왔잖아요. 네, 나온 나왔습니다. 이후에 예. 그래서 또 백수예요. 예. 반백수. 예, 아까 옥소폴리틱스 말은 했지만 사실상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저희 소개를 받았는데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정치 데이터 스타트업 옥소폴리틱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이제 사실 여야 모두 뇌피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데이터를 보고 좀 중도층 그리고 좀 정치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네. 좀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가짜뉴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2022년 방송기자 대상과 관훈 언론상 수상에 빛나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년 내각 청년 정치의 숲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짜뉴스 아닌 이제 확실한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지금 사실 엉망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엉망이죠. 그 엉망을 이제 핀셋처럼 찝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만 헬마우스 시절의 가짜뉴스를 그리고 또 지금은 옥소폴리틱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처단하는 역할들을 해오셨고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또 우리 고승혁님은 앞으로 저희 청년 내각에서 옥소폴리틱스라는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해석을 좀 곁들여 주실 겁니다. 고정 출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자주 뵈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듣보잖아요. 이제 계속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서로 이제 친해져야 또 이제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듣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JTBC 아마 기자 시절에 대장동 사건으로 아마도 상당히 기자상도 휩쓸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직을 또 하세요. 예.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마 대장동 사건을 너무 세게 건드리는 바람에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밥줄이 있으니까요. 예, 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서 말할 수 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게 보도가 정치적 보도가 쉽지는 않아요. 네. 큰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선 때는 총선 때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가령 제가 옛날 사례 얘기하면 그 최순실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관련이 있다고 황교안 그때 당시 총리 보도했었는데 총리 실장님 와가지고 보도국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어이? 네. 이게 진짜 그 대선 전국이나 이렇게 전국 때는 이제 공부를 건드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JTBC 여러 언론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일했다. 뭐 그게 뭐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들 고생을 했다.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고. 그렇죠. 그런 시절요? 지금 이동관이 오는데 지나갔다뇨? 지나가고 이동관 네. 이제 특보가 오면 그렇죠. 예, 이제 보도는 없다. 보도는 없다. 스토리, 아. 그지? 시나리오 네. 이 위주로 갈 겁니다. 예, 새로운 저런 JTBC 가짜 뉴스들은 네. 나 때려 잡을 나 겁니다. 때려 이동관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사들은 다 때려잡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거. 저희도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직은 듣보잡이라 네. 안심하고 방송을. 안심해요. 이게 저희 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날 바로 참된 방송입니다. 예. 수색 당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고 뜨겁습니다. 예, 뭐 매주마다 이슈가 터져 나온다고들 하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놀라운 뉴스,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결국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아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 아니 지금 효과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는 효과음 없는 유튜브만 해서 없을 때 제가 해야 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 되게 좋네요. 효과음 벌써 정말. 지나갔을 거예요. 네, 효과음 지나갔고 한번더 방송하고, 틀어주세요. 예, 이미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이동관 특보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때부터 사실은 물망에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설왕설래 속에 염려를 낳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왜 이 사람이 논란입니까? 두 분한테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언론인이었으니까 예. 방통위원장 지명한 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이동관 그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MB 정부 때 그 홍보 수석으로 있었는데 당시 네. 이제 방송 장악 네. 그리고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중에도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릴 텐데 당시에 이제 KBS 정현주 사장을 마음대로 해임하고 네. PD 수첩 그때 광우병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였거든요. 예. 여기를 이제 기소하는 이제 문서들을 만들었고 이게 보고 라인에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있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네. 이제 적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팩트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 출신인데 처음에 국민일보로 시작했어요. 예. 과거 국민일보가 2008년에 이동관이 네. 그 투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취재를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이 아닌데 가짜로 농지를 사서 네. 투기하려고 했다 취재를 했는데 이동관이 국민일보 측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 네. 이 기사 안 쓰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본인의 해명은 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냥 친하니까 부탁한 거지 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근데 친하다고 그렇게 약간 권력자들이 예. 전화를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부담으로 안 느껴질까? 라는 그거는 생각도 참 그런 식으로 드네요. 전화해서 약간 부담을 준 다음에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버릇처럼 돼 있습니다. 예. 자기 아들 저기 예. 학교 이사장한테도 전화해서 그렇죠. 예, 네. 학폭을 무마하려고 전화했다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겠지만 네. 정황상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전화했다. 음.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네, 네. 아니 그런 그리고 식으로 그 조국 사태 때 그 네. 유시민 전 장관님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아저씨가 이제 TV 나와서 패널로 한 말이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전화 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국민일보에도 전화하고 네. 또 이제 하나고에도 전화하고 하는데 네. 그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걸 아는 사람이었다. 네. 아하. 근데 이런 사람이 예. 방송통신위원회 예. 무슨 곳인지 아십니까?
방송을 바로 허가하고 예.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 또 특히나 언론의 어떤 독립성을 주장했던 많은 시민단체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이제 임명이었거든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인데 사실 이 순간에 제가 한동훈 장관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정순신 당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자였죠. 그때 아마 학교 폭력 연루된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내가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를 수가 없었죠. 이동관의 어떤 핵폭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한동훈 장관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을까? 하은기님이 좀 얘기해 그건 주세요. 너무 이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때 그 얘기한 건 그냥 한 얘기예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리고 한동훈은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위치와 지위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언 못합니다. 그냥 부하일 뿐입니다. 부하. 검사는 상명하복 예. 하는 그 조직 안에 있던 그 속에서 부하일 뿐이고 한 이상민 뭐 장관이라든가 네. 뭐 각종 도사님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여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조언하는 거죠. 정치적 뭐 동지, 예. 참모, 뭐 스님, 도사, 스님, 법사, 예. 뭐 점쟁이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하는 거고 네네. 부하들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죠. 감히 시킨 대로 하고 네. 전혀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 맡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인사검증 자체를 못하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 정권의 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네네. 별로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국토부 장관님도 그러시고 네. 교육부 장관님도 그러시고 음흠.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도 그 왜 서희초 교사 돌아가시고 그렇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네. 어쨌든 저기 뭐야 학생 인권 조례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그렇죠. 하는 것이고 네네. 국토부 장관도 보고 있으면은 국가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뭔가 네.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백지화시킨다 그러고 예 구석구석 장관님들께서 다 자격은 없으십니다. 어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내각일까? 우리 청년 내각은 한 명 한 명 정말 빛이 나는데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방통위원장이란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동관의 거취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염려하는지 우리 좀 기자 출신 우리 네. 승영님. 네. 그 가령 이제 제가 JTBC 출신인데 JTBC를 만들려면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MBN, 예. TV조선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가 없으면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만약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네. 너희를 허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방송과 이제 통신을 사실 검열은 아니고 사실 올바르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방송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과거에 사실 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뭐 바꿔야 한다면서 좌편향 PD를 색출해야 된다 이런 문건을 썼거든요. 문건으로 나왔죠. 예. 이게 10건 정도 확인됐고 검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건데 예. 이렇게 좌편향 뭐 PD, 좌편향 출연자를 잡아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문건을 만들었던 네. 의혹이 아니고 사실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에 간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부 비판적인 예. 보도를 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 들었습니다.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예. 그렇게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고 독립성을 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은 그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정권 인수위 출신은 그러니까 인수위원 출신은 3년간 방통위원장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근데 물론 이동관 후보자가 인수위원 출신은 아니죠. 예. 네. 근데 인수위 시절에 특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의 취지가 인수위원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이거나 예. 정파적 색채를 띠고 있으면 예. 그 이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듣고 보면은 법제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나드는 뭐 또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동관 본인 스스로의 언론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은 언론관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예. 왜냐면은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특정 진영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이 원하는 것, 예. 정권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입맛대로 다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홍보수석이라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예. 방송의 그렇죠. 독립성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약간 공보실장 같은 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유능한 그 정권에 유능한 사람을 그 방송의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에 앉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론가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 이동관을 안 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뭡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뭐 중립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이제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이제 문화일보 그리고 매일경제 네. 그리고 대구의 매일신문이라고 대구 원톱 있거든요. 보수의 아주 심장에 있는 신문인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지금 옹호하는 사설을 되게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보면 사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6월부터 7월까지 여권 패널이 10회 나왔는데 야권 패널이 143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MBC에서 기계적 중립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네. 지적을 지금 이제 이동관 그 임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또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라디오 출연자를 세보니까 네. 야당 성향 출연자가 여당보다 7배가 많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시민단체들의 통계를 네. 조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선생님의 언론과는 문제가 있죠. 예. 네, 이분은 문제가 있고 예. 과거에 했던 이제 나쁜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공영 방송들이 조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도 네네.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수 쪽 이제 유권자분들은. 방금 데이터만 봐서는 예. 실제로 많은 이제 야권 패널들이 출연한 건 사실이군요. 예. 예. 그거는 간단해요. 뭡니까? 여권 인사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자기들이 안 나와요. 분리하면 펑크 내버리고 안 예.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뭐 아. 김재섭, 신인규 이런 사람들. 그렇구나. 그 왜냐면은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글로 다 예. 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에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 본인들이 분리하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방송 자체가 뭐 균형을 잃었다라고 말하지만 뭐 어찌 보면 이걸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렇게 이제 어떤 언론을 이렇게 좌다 우다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두 분 패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분들은 언론에서 날리면이라고 보도해주지 않으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그 선전 방송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세계관이 있어서 이걸 언론관이라고 불러주기도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그렇네요. 네. 과거에 네. 이제 그 이동관이 네.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문제 보도 사례를 수집해서 문제의 보도 사례를 네. 이렇게 모아놓은 책 문서도 만들었어요. 음. 거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치적으로 분류되는 이제 4대 강이랑 예. 청계천 복원을 긍정 보도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보도 사례 수집 그 함에 들어가요.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군요. 근데 일을 진짜 그러니까 좀 대충 했으면 근거 자료가 안 남았을 텐데 네.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문서가 너무 다 많아요. 남았어. 국정원 이런 데서 다 남고. 문서가 너무 많아. 이것도 와, 약간 너무 성실하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임명하는 건가? 음.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가 수사해봤으니까 아는 네. 거죠. 아는 거죠, 아는 이 친구 잘하네. 내가 수사해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 예. 서울중앙지검장 일대 예. 이동관 지금 후보자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하면서 봤겠죠. 그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이 친구 일 열심히 했구만 이러고 막. 그리고 그때 수사를 해서 실제로 수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과자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 한마디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 수사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최고의 기술자다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당시에 만들었는데요. 그쵸. 이 MB 정부의 이제 홍보수석실 그리고 예.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왜냐면 여기에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세계적인 그 상을 휩쓰는 분들은 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목이 좀 뛰어나다. K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간 압박을 해야 예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K 문화를 좀 진흥을 하셨고 이때 이제 변영주 감독님이라고 화차 만드신 감독님이 불안했대요. 왜요?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어떨까? 나도 거장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더라. 천만다행이다. 굉장히 안도했다는. 아무튼 이동관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예. 여러분들 불안해하셔야 돼요. 내가 언론인 블랙리스트에 없으면 그러면 열심히 안 한 거야. 열심히 안 산 겁니다. 공정하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나온다면 좀 지켜보면서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제 K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겠다. 불온 가수 르세라핌 하면 이제 안티프레즈 뜨는 거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아침 방송, 점심 방송 가릴 것 없이 다 시청을 한대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야권 여건을 다 분석을 해서 긍정, 부정 발언을 한 사람들 데이터 이렇게 다 체크를 한다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던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정말 할 일이 없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딱 임명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언론계가 만들어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봉규 TV라는 극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봉규 알죠. 예. 거기에 강승규 사회수석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원래 전 정권들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 있던 뭐 누구 수석,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막 어디 막 뉴스타파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뉴스타파란다 시사타파 뭐 열린공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국정 홍보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상상을 못하죠. 그렇게 하는 건. 이봉규 TV를 거기에 비교하면 제가 좀 열린공감이나 시사타파나 이런 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그 유튜버들이랑 친화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이동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 차라리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올라간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이제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게 동아일보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배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동아일보 저의 동기와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이제 낯부끄러워하며 다니고 있지만 뭐 저도 뭐 떳떳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뭐 MBC 탄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MBC뿐만이 아니라 KBS 지금 사장 지금 그 회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 승영님 옥폴에서 아마 이 사안 조사하셨죠? 저희 그 옥소폴리틱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잔여학폭 그리고 언론 탄압으로 이렇게 좀 전적이 있는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숫자 보이시죠? 찬성이 11%밖에 안 돼요. 반대가 67.3%포인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압도적이죠. 이 다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정치 성향별로도 조사했는데 보시면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전부 다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라도 튼튼해야 되는데 보수도 노란색이 제일 많죠. 그렇게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님이 굉장히 이제 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모든 곳에서 이동관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언론이 후퇴하겠구나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골고루 미움받고 있네요. 아니 훌륭하죠. 이 정도면 아주 연령 세대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맞습니다. 뭐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제일 잘 못하는 게 국민통합이라고 들었는데 이동관 임명을 통해서 온 국민을 통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좀 바탕으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KBS 수신료 문제거든요. 언론 장악의 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 수신료 문제 사실은 뭐 지금 최근의 문제는 아니죠.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방송계에 계셨으니까 우리 고 기자님. 일단은 데이터적으로 먼저 볼게요. 이게 사실 정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KBS 수신료 저 내기 싫어요. 없애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KBS를 압박해서 없애느냐 아니면 이제 뭐 전국민적으로 공론화해서 없애느냐 이거 좀 차이가 있는 방식인데 본데 지금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좀 있어요. 저희가 언론 탄압에 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네. 탄압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생각하나요 물어봤는데 무려 52%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상이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게 되게 조금 국론 분열이 보여요. 진보부터 중도까지만 하면 이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굉장히 높아요. 예. 대신에 이제 중도 보수와 보수에서는 아니다. 언론이 지금 오히려 잘못됐다. 좀 이렇게 세계관이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 그래서 신정현 의원님과 네.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처럼 대변인처럼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국론 통합 저는 이제 데이터로 가져오지만 여러분들은 예. 수습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수습하실 일입니다. 네. 아이고. 이- 네, 쉽지 예.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통합한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부정적으로 통합하는 거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예. 수신료를 무기로 KBS를 공중분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헌기님은 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KBS 수신료가 그냥 단순히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영방송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 시장을 열어준다던가 광고 시장을 열어줬을 때 다른 방송국들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들까지 그 시장에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묶어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죠. 이렇게 예. 거칠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KBS를 풀어주면 네. 오히려 보수성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KBS 뉴스 시청률 혹시 아십니까? 10%입니다. 10%. 예. 근데 KBS 뉴스에는 광고가 못 붙어요. 아. 그러면 이 광고 다 누가 가져갑니까? 다 나머지가 가져가는데. 그렇겠죠. 요새 TV조선이 거의 MBC와 더불어 2등 달리거든요. 근데 근데 KBS가 10%로 광고를 가져온다? 그러면 보수적인 종편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건 근데 너무 이제 진영 논리적인 입장이고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자체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생존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다시 뭐 기자를 해서 이제 KBS 경력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네. 경력 꼭 전면 중단. 이제 뽑지 예,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KBS 수신료 좀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저희가 또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찬성이 63.2%로 많아요.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은 혹시 있어요. 그 아마도 네. KBS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치니까 네. 그게 뭐 억대 연봉이 평균 연봉으로 나오는 거 이런 예. 거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 우리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분노도 표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태풍 중계만 가도 네. JTBC는 카메라, 저, 오디오맨 이렇게 셋이 있어요. KBS는 차량 2대에 스텝 10명이 넘게 있어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만히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렇죠. 관련해서 또 자료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분리징수 관련해서 이제 정치 성향별로도 봤거든요. 네. 보면 중도 진보부터 보수까지 분리징수를 거의 찬성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를 빼고는 KBS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KBS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건 맞아요. 네. 근데 KBS가 뭐 30년, 40년 뭐 한두 해 방송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못 얻었으면 이거를 KBS가 다시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면 그 정부 관련해 가지고 저널리즘 제이라고 예전에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중앙대 교수님 계신데 누구죠? 정준희 교수님. 네, 정준일 교수님이 그 기내에서 질문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내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왜 질문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잘못이다. 대통령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라고 KBS가 그때 방송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어느 정권이 되든 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권이라서 문재인 정권이라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네. 아니라 KBS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줏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아시다시피 그 MB 그 4대강 때는 KBS 메인 뉴스에 그 광우병 사태 때는 광우병을 네. 다루지 않는 회차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 시위를 하는데 아. 광우병이 KBS 9시 뉴스 아예 안 나왔어요.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불신도 KBS 스스로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KBS 예.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네, 나중에 경력 혹시 쓰면 네. 잊어주세요. 예. 전 아무튼 뭐 KBS를 사랑합니다. 저도 KBS 되게 좋아해요. 아, 1, 2 한국 다 방송.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서 겁박하는 정권, 권력의 문제는 또 별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또 불통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게- 헌기님, 예. 예. 말씀하세요. 헌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통 정부라고 불렸던 박근혜 정부의 거의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도어 스태핑 하겠다는 걸 중단한 이후에는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고 심지어 신년 기자회견도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통이라는 걸 못 보여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예. 뭐 국정을 농단했을지언정 통치는 했습니다. 네네. 뭐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고 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통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쌍둥이 뭐 정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지금 방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네. 방송 3법 같은 거 안 했거든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했어요. 방기했고 180석 네. 가지고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지금 뒤늦게 지금 야당이 되고 나서 뭐 예. 방송 3법 추진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권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방송을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놨으면 지금 이 권역을 치르는 부분들이 조금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굳이 뭐 정의하자면 박근혜 정권의 쌍둥이 정권이다. 이건 너무 진영 논리적인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정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네. 과오의 결과로 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문재인 거.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예. 기수파기까지 해가면서 네. 그리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 추윤 대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전혀 정리 안 하고 책임을 계속 키워줬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전 키워진 정부다.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큰 정부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뼈 아프네요. 예, 민주당에 어쨌든 관련되신 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방송 3법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것,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데 역할을 한 것도 또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어떤 문제 역시 또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때 그 방송 3법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다가 네. 그 좌초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방송 3법 추진하는 게 딱 올스톱 됐어요. 올스톱 때에서 음. 당시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였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이런 경우는 예. 굉장히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 하원기 대변인 말씀에 이제 헌기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C 압수수색 할 때 MBC 압수수색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채널 A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네. 경향신문을 칼럼으로 고발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 네. 글을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 청와대에서 기사 쓰면 전화 왔어요. 이 기사 내려달라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어 왔어요. 안 한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언론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분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정치에서 또 청년 내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반성할 수 있는 포인트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진영이든.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좀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언론 얘기하자면 민주당의 언론관도 저열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민주당 후반부 때 언론 개혁한다고 뭐 언론 개혁안 내놓은 거 보면은 한심했거든요. 예. 그 보면은 기자들이 오버냈을 때뭐 때려잡는다는 식으로만 접근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할 거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 지금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론의 99%가 뭐 친윤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긴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KBS, MBC, SBS 친윤 언론일까요?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여기는 친윤 언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를테면은 MBC 탄압받고 있죠. 예. SBS 같은 데도 보면 친윤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KBS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한겨레 경영 오마이뉴스 친윤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일단 6개는 친윤 언론이 아닌 거예요. 네, 네. JTBC 친윤 언론 아니거든요. 음. 뭐냐면 그 언론들은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이 언론들 플러스 뭐 TV조선이나 JTBC나 이런 데들이 합체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정권 하나를 잡아뜨려요. 네.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그 보도의 시작과 끝이 어디였냐면 TV조선이랑 JTBC였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최순실 쫓아가가지고 영상에 담아내고 네. 의상실 보도하고 그다음에 태블릿 PC 보도하고 이거 다 종편들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예. 그 종편들이 태생이 뭐였냐면 보수 정당이 자기들이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미디어법 날치기로 만든 예. 방송사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언론 장악하려고 만든 방송사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네. 그랬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은 방송사들이 전부 다 좌파에 장악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옮겨간 데가 어디였냐면 유튜브죠. 정규직 TV. 그러면은 왜 진보는 언론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진보는 방송을 보지 않아요. 네. 뉴스를 이걸로 소비해요. 네, 네. 왜냐면은 이명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방송이 충분히 보수화되고 나서 뭐 팟캐스트니 이런 데로 피난처를 만들어서 뉴미디어로 다 옮겨갔거든요. 그랬죠. 근데 예. 그 뉴미디어로 옮겨가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팟캐스트만 들었겠어요? 검색하려고 포털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 포털에 보면은 한 90%가 전부 다 약간 보수 언론으로 좀 기울어져 있긴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이라는 건 인터넷 언론이라는 거는 돈 좀 있는 사람들, 네, 네. 족보 언론, 건설사 언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언론 편향을 지적할 때는 보도량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보도량.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조국 보도는 왜 뭐 100만 건인데 최순실 보도는 왜 10만 건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의미가 없어. 왜냐면 100만 건이라도 100만 건의 인터넷 언론에서 오락가이 하는 것, 소위 오락가이 뭐 뭡니까? 받아쓰기 하는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은 정권을 못 무너뜨렸어요. 그렇네요. 근데 10만 건의 최순실 보도는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있는 게 달라요.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언론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건데 이거 해소하려면은 뭐 기자들 몇 명 잡아가지고 저 사람 네. 기레기다 이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청 심플하게 뭐가 이게 가짜뉴스야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거를 미안한데 정치권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거 200만 낼 이유가 없어요. 정치권이 말할 거 아니다. 네. 그걸 왜 민주당이 정하고 국민의힘이 정하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애시당초 그분들이 정할 논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불건전하다는 이거는 생각이 들죠. 네, 헌기님. 이거는 언론 개혁, 방송 장악, 그러니까 뭐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자들, 언론, 시민단체 다 모여서 네. 미디어 환경 혁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정권이 보수고 진보가 없는 거죠. 없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서 있는 유리한 지형은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놓여져 있는 유리한 지형을 계속 보면서 이것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유능한 정치적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